오라이! 출발합니다! 저는 50년 동안 같은 버스를 탔습니다. 갈 곳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버스 안내양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클릭 한 번은 세상 무엇보다 큰 응원이자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댁내에 만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로 78, 김태수입니다. 이 나이 되면 별게 다 생각납니다. 젊었을 때 먹던 국밥 한 그릇 냄새도 생각나고 첫 월급날 아버지한테 드렸던 하얀 봉투도 생각나고 돌아가신 어머니 손 냄새도 생각납니다. 근데요, 저한테는 유독 자꾸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버스 문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찬 그 버스 안에서 한 젊은 여자가 이렇게 외치는 장면입니다. 오라이 출발합니다. 그 목소리가요, 50년이 지난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저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제대로 꺼내려고 합니다. 평생 마음속에만 품고 살았던 이야기입니다. 아내한테도 자식들한테도 친구들한테도 제대로 한번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한테는요, 말하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이야기가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게 이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0년 전 제가 23이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때는 1975년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 시절 서울이라는 데가 어떤 곳이었냐면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은 도로마다 차가 넘쳐나고 지하철 노선도가 거미줄처럼 복잡하지만 그때는 버스가 전부였습니다. 버스가 서울 시민들의 발이었어요. 지하철이 없던 건 아닙니다. 1974년에 1호선이 처음 개통됐는데 그게 어디 갔냐면요. 거의 전철이나 마찬가지로 멀리 가는 노선이었고 우리 같은 서민들 생활권하고는 영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서울 시내 사람들은 죄다 버스를 탔습니다. 저는 그 당시 성동구 공장지대에 있는 작은 섬유 공장에 다녔습니다. 집은 영등포 쪽 허름한 단칸방이었고요. 단칸방이라고 해봐야 방 하나에 부엌이 조금 붙어 있는 그야말로 좁다란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에 어머니와 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부산에서 막노동하시다가 사고로. 그 이후로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셨는데 어머니도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제가 21살부터 직접 벌어서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처음에는 닭집에서 배달도 하고 공사판에서 잡일도 하다가 22살 되던 해에 섬유 공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월급이 박봉이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기준으로도 많은 건 아니었어요. 그 돈으로 단칸방 월세 내고 어머니 밥상 차리고 나머지로 제 용돈 쓰면 한 달이 빠듯빠듯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일어나서 찬물로 세수하고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나갔습니다. 그 버스가 바로 52번이었습니다. 52번 버스. 지금도 그 숫자만 보면 가슴이 이상해집니다. 정류장에는 항상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직 날이 다 밝지도 않은 이른 아침인데도 거기에는 저 같은 공장 노동자들, 시장 상인들, 학교 가는 학생들, 서로 다른 삶을 가진 사람들이 한 대 뒤섞여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더 가관이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버스 오는 방향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정류장 옆에 작은 포장마차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군고구마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어찌나 구수하던지 지금도 군고구마 냄새 맡으면 그 아침이 떠오릅니다. 그러다 버스가 오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지금처럼 한 줄로 서서 천천히 타는 게 아니라 문이 열리기 무섭게 너도나도 밀고 들어가는 시기였어요. 밀고 밀리고 어깨를 치이고 발을 밟히고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버스 문 앞에 서 있던 21~22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짧은 검정 치마 제복에 하얀 블라우스 그리고 삐뚤게 쓴 둥근 모자. 그녀가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수권 주세요. 빨리빨리요. 뒤에 많이 기다려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당차던지요. 작은 몸에서 어떻게 그런 목소리가 나오나 싶을 만큼 쩌렁쩌렁했습니다. 저는 그때 회수권을 찾는다고 주머니를 더듬다가 뒤에서 떠미는 바람에 그만 그녀한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꽉 잡아요, 아저씨. 아저씨. 그때 제가 23이었는데 아저씨라고 불렸습니다. 그 시절엔 다 그랬어요. 지금처럼 오빠, 형이라고 부르는 시절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아저씨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는 아저씨인가? 저 여자한테 나는 그냥 아저씨인가? 왜 걸렸냐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걸렸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그녀와 나눈 대화였습니다. 그 뒤로 저는 매일 아침 같은 버스를 탔습니다. 원래도 타던 버스였는데 그날부터는 뭔가 달라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나가는 게 조금 덜 귀찮아졌습니다. 찬바람이 조금 덜 시렸습니다. 그녀는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오라이 출발합니다. 뒤로 뒤로 조금만 더 가주세요. 회수권이요. 현금이요. 야, 아저씨 발 좀 빼주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 작은 몸으로 버스 안 전체를 종횡무진 누비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버스 안내양이라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어서서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승객들한테 치이고 밀리면서 그 모든 걸 웃으면서 해야 했으니까요. 밥은 언제 먹는지, 화장실은 언제 가는지, 거의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데 다리는 얼마나 아픈지. 근데 그녀는 정말로 웃었습니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할머니 짐을 대신 들어주면서 웃고, 어떤 날은 울음을 터트리는 아기한테 손을 흔들어 주면서 웃고, 어떤 날은 자리 싸움을 하는 아저씨들 사이에서 자자, 어르신 먼저요. 저 옆으로 가세요 하면서 누구도 기분 나쁘지 않게 상황을 정리하고 그러고도 웃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취한 아저씨가 버스에 올라타더니 다른 승객들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냥 무시하거나 신고하면 되는데 그 시절에는 버스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참 골치였습니다. 그 아저씨가 시끄럽게 구는데도 다른 승객들은 다들 눈을 피했습니다. 그때 수님 씨가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자리에 앉으세요. 버스 곧 달릴 거예요. 그 아저씨가 뭐라고 버럭하려다가
수님 씨 얼굴을 보고는 그냥 죽으러들었습니다. 당차면서도 전혀 무섭지 않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결국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 안에 잠깐 묘한 침묵이 흘렀다가 다시 평범해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와 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어찌 저리 당당할까? 그 당당함이 저는 좋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름을 알게 된 건 한참 후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버스 안에서 다른 안내양이 그녀를 부르는 걸 들었습니다. 수님 씨, 수님 씨, 저기 할머니 좀 봐요. 수님, 이수님. 나중에 알고 보니 성이 이 씨였습니다. 이수님. 그 이름이 그날 이후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름 석자 알았다고 갑자기 더 실감이 나는 게 그 전까지는 그냥 버스 안내양이었는데 이름을 알고 나니까 진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그 이름 세 글자가 제 마음속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생겼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수님 씨, 이수님 씨. 버스가 공장 앞 정류장에 설 때까지 저는 그 이름을 몇 번이나 속으로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공장에 들어가서도 기계를 돌리는 동안에도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저한테 말을 걸어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 무렵 저한테는 한 가지 작은 의식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버스를 탈 때 회수권을 미리 꺼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녀한테 회수권을 건넬 때 짧게라도 눈을 마주치고 싶어서였습니다. 주머니 뒤지면서 버벅거리면 그 짧은 순간을 놓치거든요. 뒤에서 사람들이 밀려오고 그녀도 다음 사람 봐야 하고 그 찰나에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치면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손에 쥐고 있다가 회수권을 건네면서 딱 마주치면 그때 한 박자라도 더 눈을 보려고. 이게 뭡니까? 지금 생각하면 진짜 웃깁니다. 그냥 한마디 더 붙이면 될 것을 뭐가 무서워서 그 짓을 하고 있었냐고요. 근데 그때 저는 진심으로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공장 노동자로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왠지 그녀한테 먼저 말을 걸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은 생각인데 그때 저는 그게 무슨 성 같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자꾸 이유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말을 걸면 안 된다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처음으로 제대로 대화를 나눈 건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6월인가 7월인가. 아무튼 날이 엄청 더웠습니다. 버스 안에는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걸 타고 다녔나 싶은데 그때는 다 그랬습니다. 창문을 최대한 내려도 사람이 빽빽이 들어찬 버스 안은 그야말로 찜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유독 몸이 안 좋았습니다. 전날 야근을 했고 아침도 못 먹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아침을 못 차려주셨는데 저는 그냥 물 한 모금 마시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몇 정거장을 달렸을 때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서 있던 저는 손잡이를 놓칠 뻔했고 비틀거리면서 옆에 있던 사람을 쳤습니다. 아이, 조심하세요. 그분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했는데
그 와중에 또 한 번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올려다보니 수님 씨였습니다. 저는 잠깐 어리둥절했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저기 앉아요. 그녀는 제 팔을 이끌어 노약자석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디서 가져왔는지 작은 부채를 제 앞에서 흔들어 주었습니다. 아침 먹었어요?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못 먹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더운데 아침도 못 먹고 서 있으면 쓰러지죠. 잠시 부채질을 해주더니 그녀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 저를 힐끔힐끔 봤습니다. 그러다 제가 내린 정류장이 다가왔을 때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은 꼭 먹고 타세요, 아저씨.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코끝이 뭉클했습니다. 어이없죠. 아침 먹으라는 말에 코끝이 뭉클해지다니. 근데 진짜였습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가 아프셔서 제가 알아서 밥을 챙겨 먹어야 했는데 귀찮아서 자꾸 굶었습니다.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그게 은근히 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아침 먹으라고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작은 걱정 하나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아침밥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수님 씨가 한 말 때문에 그 사건 이후로 저와 수님 씨 사이에는 아주 조그마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녀가 저를 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버스에 오르면 다른 승객들한테는 그냥 회수건이요 하고 말하는데 저한테는 가끔 눈을 마주치면서 짧게 고개를 끄덕여줬습니다. 그냥 인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사. 근데 저한테는 그게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매일 아침 그 버스를 탈 때 저는 오늘 그녀가 고개를 끄덕여 줄지 안 줄지를 두근두근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끄덕여 주는 날은 기분이 좋았고 그냥 지나치는 날은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제 착각이었겠죠. 그녀는 그냥 매일 수백 명을 상대하는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근데 그때 저는 그 작은 눈 맞춤 하나가 온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공장에서 기계 돌리는 동안에도, 밥 먹는 동안에도, 자려고 누운 다음에도 오늘 고개를 끄덕여줬다. 안 끄덕여줬다. 웃었다. 안 웃었다.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있으니 참 바보 같죠. 기억나는 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가을이었습니다. 바람이 선선해지기 시작한 그런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어느 날 버스가 정류장에 서는데 노인 한 분이 힘겹게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짐도 많고 허리도 굽으신 할머니였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밀어대니까 제대로 오르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러자 수님 씨가 버스에서 내려가더니 할머니 짐을 받아들고 할머니 손을 잡고 조심조심 버스에 올렸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올라오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그리고 할머니를 자리에 앉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내리실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할머니가 고맙다고 연신 손을 잡으셨는데 수님 씨는 그냥 환하게 웃으면서 다시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이상하게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옆에 있었는데도 먼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날 공장에 들어가서도
그 장면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내가 만약 먼저 일어났더라면, 내가 먼저 할머니 짐을 받아들었더라면, 그녀가 나를 조금 달리 봤을까? 근데 제가 일어나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가 하는 걸 멍하니 보다가 그냥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타이밍을 놓치는 게 제 버릇이었습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버스 창문에 성에가 꼈습니다. 그 시절 버스 창문에 성에 끼던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가락으로 성에를 긁으면 창문이 조금 투명해지면서 바깥 풍경이 보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 성에를 긁으면서 버스 창밖을 봤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거리, 연기 피어오르는 공장들, 길 위를 달리는 리어카, 포장마차에서 물 끓는 모습. 겨울 서울은 그렇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추운 아침, 버스 안이 어찌나 빽빽했던지 제가 서 있던 자리가 정확히 운전기사 칸과 안내양 자리 사이 통로였습니다. 수님 씨가 바로 제 옆이었습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어깨가 부딪힐 것 같은 거리였습니다. 그녀도 알았을 겁니다. 저도 알았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먼저 말했습니다. 공장이요? 성동공단이요? 저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잠깐 버벅거렸습니다. 아, 네. 거기요. 몇 시부터예요? 7시 반이요. 그럼 집이 영등포 쪽이에요? 여기서 멀겠다. 저는 그녀가 저를 그 전부터 눈여겨봤다는 게 그 순간 느껴졌습니다. 제 승하차 패턴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가슴이 쿵 했습니다. 아, 거기가 고향이라서요. 저도 지방이에요. 어디요? 충청도요. 거기서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정류장이 가까워졌고 그녀는 다시 오라이 하면서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저는 그날 공장에서 일하는 내내 멍했습니다. 충청도. 그 작은 단서 하나가 왜 그리 귀했는지, 충청도 어디인지 더 물어볼걸, 뭐라도 한마디 더 이어갈걸,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후회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 날 버스에서는 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의 겨울이 다 가기 전에 저는 용기를 내보려고 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말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저 밥 한번 같이 드실 수 있을까요? 이 한마디. 이게 뭐 어렵냐고 하시겠지만 그때 저한테는 그 말이 에베레스트 산꼭대기 같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할 순 없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종점에서 내리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버스가 성동공단 입구 정류장을 지나쳐서 종점까지 가면 그녀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물론 지각을 해야 합니다. 공장에 늦으면 임금이 깎였습니다. 어머니 약값도 있고 월세도 있고 그 박봉에서 또 깎이면 한 달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도 저는 그 계획을 마음속으로 세웠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그냥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보자. 그리고 그녀한테 말을 걸어보자. 내가 그렇게 못날 사람은 아니잖아. 공장 다니지만 성실한 사람이잖아. 아무리 가난해도 거짓말이나 사기치는 사람은 아니잖아. 이렇게 스스로 다독이면서 결심을 다졌습니다. 근데요, 그게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은 종점까지 가야지.
오늘은 말을 해야지. 근데 공장 입구 정류장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몸이 먼저 일어나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 하자. 내일. 그 내일이 쌓이다 보니까 겨울이 끝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면 새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봄에 또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 봄 안에 꼭 말을 걸겠다. 근데 봄도 또 내일 하다가 3월이 4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봄이 끝나갈 무렵 제가 2번 다시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4월 말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버스 정류장에 나갔습니다. 52번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회수권을 꺼내 손에 쥐고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순임 씨가 없었습니다. 다른 안내양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냥 오늘 순임 씨가 쉬나 보다 했습니다. 몸이 안 좋거나 교대 순서가 바뀌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날 또 다른 안내양이었습니다. 다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임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버스 문이 열리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있을까? 오늘은 돌아왔을까? 근데 항상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대가 조금씩 희미해질 때쯤 저는 결국 버스 안내양분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전에 여기 계시던 분, 이순임 씨는요? 안내양분이 저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분 그만뒀어요. 그만요? 그냥 그만뒀대요.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저는 그날 버스에서 내리면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만뒀다. 그냥 그만뒀다. 아무 말도 없이. 왜요? 어디로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알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연락처를 주고받는 게 지금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다들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주소를 안다고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그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잃어버렸다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가진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그녀가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한동안 저는 이상했습니다. 딱히 슬픈 것도 아닌데 밥이 잘 안 넘어갔습니다. 딱히 화가 난 것도 아닌데 괜히 짜증이 났습니다. 동료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 자신도 잘 몰랐으니까요. 그냥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허전함이 오래 남았습니다. 어떤 날은 퇴근하고 나서 특별히 갈 데도 없는데 그 버스 정류장 근처를 한번 지나쳐 보기도 했습니다. 혹시 거기 서 있지 않을까, 혹시 지나가다 마주치지 않을까, 그런 아무 근거 없는 기대를 하면서요. 당연히 거기 없었습니다. 허탈하게 발길을 돌리면서 저는 그제야 조금 알았습니다. 아, 내가 그 사람을 그냥 좋아했구나. 그게 미련이었다는 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그 마음이 사실은 제법 깊었다는 걸. 세월은 그냥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 후로 몇 년 더 공장에 다니다가 26에 군대를 갔다 왔고 제대 후에는 작은 기계 부품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30대가 되어서는 거기서 좀 자리를 잡았고 조금씩 살림이 나아졌습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29 되던 해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33에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중매로 만났습니다. 전북 순창이 고향인 사람이었는데 조용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그렇게 강렬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평범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속이 깊은 사람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말이 없어도 눈치가 빠르고 화를 잘 안 내고 힘든 일이 생겨도 묵묵히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면서 다툼도 있었고 속 상한 일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서로 기대면서 살았습니다. 아이도 둘 낳았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렇게 평범하게 남들 사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근데요, 이상하게도 버스를 탈 때마다 지금도 저는 버스를 자주 탑니다. 지하철이 편하긴 한데 왠지 버스가 더 좋습니다. 버스를 타면요, 창밖을 보다가 문득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비좁고 냄새나고 덜컹거리던 그 52번 버스. 그리고 그 안에서 환하게 웃으며 오라이 하던 목소리. 살면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잊힌 것 같은데 잊히지 않는 것. 지나간 것 같은데 지나가지 않은 것. 수님 씨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결혼하고 애들 키우는 동안에는 그나마 덜했습니다. 바빴으니까요. 애들이 학교 들어가고 집 사고 차 사고 그러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 기억이 올라올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다 크고 회사도 은퇴하고 집이 조용해지고 그러니까 그 기억이 더 자주 올라왔습니다. 특히 버스를 탈 때 창가에 앉아서 창밖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시절이 겹쳐 보였습니다. 지금 흘러가는 서울 풍경 위로 1975년 서울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 안에 서 있는 그녀. 오라이 출발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버스를 함께 타고 가는데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버스 탈 때 왜 항상 창문 쪽을 봐요? 저는 그냥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풍경 보는 게 좋아서요. 아내가 잠깐 저를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뭔가 더 물으려다가 말았는지 아니면 그냥 넘어간 건지 저는 모릅니다. 그 이후로 그 주제는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그 답의 이면을 눈치챘는지 정말 그냥 넘긴 건지 지금은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건 제가 71 때였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위암이었는데 발견이 좀 늦었습니다. 처음 진단받았을 때 의사가 지금 당장 수술해도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내한테 어떻게 말하나,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알리나, 이런 생각보다 먼저 든 게 지금 내가 아내 잃으면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평생 옆에 있던 사람이 없어진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진단받고 1년 반을 싸웠는데 결국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눈을 감던 날 저는 손을 잡고 옆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실감이 안 났습니다. 그냥 잠드는 것 같은데 왜 안 일어나나 싶었습니다. 호흡이 길어지다가 멈추고 그게 죽음이더라고요. 너무 조용해서 실감이 안 납니다. 장례를 치르고 아이들이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집이 텅 비었습니다. 그 텅 빈 집에 혼자 있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혼자라는 게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낮에는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볕이 들어오고 TV 켜놓고 국밥 하나 시켜 먹고. 근데 밤이 문제였습니다. 불을 끄면 사방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숨소리도 뒤척이는 소리도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50년을 같이 산 사람이 없다는 게 그렇게 크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그 무렵부터 제가 버스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람을 쐬려고 탔습니다. 집에 있으면 너무 답답하니까. 버스에 오르면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끄럽습니다. 덜컹거립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게 좋았습니다. 혼자인 것 같으면서도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내 없이 세상에 남겨진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세상이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그들한테 관심이 없고요. 근데 그 서로 무관심한 공간이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탔습니다. 목적지 없이 탔습니다. 종점까지 갔다가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고 그러다가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고 그렇게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버스를 탄 날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알면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버스 창밖을 보면서 서울이 그동안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봤습니다. 제가 공장 다니던 성동 공단 자리는 이제 아파트 단지가 됐고 그때 허름하던 영등포도 훨씬 깔끔해졌습니다. 버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에어컨이 생겼고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단말기에 카드를 대면 끝이고 그리고 버스 안내양이 없습니다. 그게 새삼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누군가 오라이 하고 외쳤는데 지금은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바뀌었는데 버스는 그래도 여전히 버스였습니다. 사람들이 타고 사람들이 내리고 창밖이 흘러가고 그게 좋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올해 봄이었어요. 3월 말이었나 4월 초였나. 저는 그날도 목적지 없이 버스를 탔습니다. 동쪽으로 가는 버스였는데 타고 나서 창밖을 보다가 깜빡 졸았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종점이었습니다. 버스에 탄 사람들이 다 내렸습니다. 저도 내렸습니다. 종점이라고 해봐야 그냥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조그만 마트 하나, 세탁소 하나, 편의점 하나, 그리고 버스 회차를 위한 공터와 벤치 몇 개. 저는 그 벤치에 앉아서 잠깐 쉬었습니다. 바람이 좀 쌀쌀했습니다. 봄이지만 그 동네는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벚꽃이 막 지고 있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서 땅에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꽃 좋아했는데 봄만 되면 꽃 보러 어디 가자고 했었는데 그때였습니다. 제 옆 벤치에 누군가 와서 앉았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저보다 조금 젊어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등이 약간 굽고 흰 머리에 짧게 파마를 한 분이었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뭘 사오셨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그냥 앉아서 버스를 바라봤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버스 나는 옛날에 이 노선 탔는데 저는 무심코 옆을 봤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고 잠깐 웃으셨습니다. 저도 버스 구경 나오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 곳이 딱히 없어서요. 그렇죠. 나도 요즘 버스 타는 게 낙이에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분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옛날에 버스 안내양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쿵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반사적으로 버스 안내양. 얼마나 오래간만에 듣는 말입니까? 그러세요. 네. 70년대예요. 그때 많이들 하셨잖아요. 어느 노선이었어요? 그분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여러 곳 다녔는데 처음엔 52번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52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52번이요? 혹시 어느 구간이었어요? 영등포에서 성동공단 쪽이요. 눈이 따가웠습니다. 저는 그분을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흰머리, 굽은 등, 그리고 그 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다 변하는데 눈은 쉽게 안 변더라고요. 혹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이수님 씨 아닙니까? 그분이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그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저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요, 그때 그 버스 매일 탔습니다. 공장 다니던 사람이에요. 성동 공단 입구에서 내렸고요. 그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침마다 회수권 미리 꺼내 들고 타시던.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것을, 그 사소한 것을, 회수권을 미리 꺼내 들고 탔다는 것을 그녀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50년이 지나서도 우리는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우리 둘 다 타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꽃잎이 또 날렸습니다. 한 장이 수님 씨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그걸 보고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참 만에 수님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50년이 넘었네요. 네. 어떻게 살으셨어요? 그냥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아내는 몇 년 전에 갔고요. 아이고.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수님 씨는요? 그분이 잠깐 창밖을 보셨습니다. 저는 갑자기 고향에 내려가야 해서 그만뒀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요. 그러셨군요. 이 동네가 딸 집이에요. 요즘 딸네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깐 용기를 냈습니다. 그때 왜 아무 말도 없이 그만두셨어요? 수님 씨가 저를 봤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갑자기 가야 했으니까. 그때 마음이 너무 바빴어요. 그랬군요. 근데요. 그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항상 궁금했어요. 저는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그 버스에 매일 타시던 분, 공장 가시던 분,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물었습니다. 저를 기억하고 있으셨어요? 수님 씨가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특이한 분이었어요. 왜요? 버스 타는 사람들이 다들 인상 쓰고 있거든요. 아침이니까요. 근데 그분은 항상 창밖을 조용히 보고 있었어요. 혼자 뭔가 생각하는 것 같은 얼굴로. 저는 그 말이 어찌나 익숙하게 들리던지요. 또요. 회수권을 항상 미리 손에 쥐고 타셨잖아요. 그게 신기했어요. 대부분 올라타면서 허둥지둥 찾는데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게 신기했어요? 네. 준비성이 있는 분이다 싶었죠. 준비성이 있는 분. 회수권을 미리 꺼내 든 이유가 그녀의 눈을 마주치고 싶어서였다는 걸 그녀는 몰랐을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 후에 수님 씨가 말했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때 하루만 더 빨리 말을 걸어줬다면 제 인생이 조금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만 더 빨리. 저도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저는 오래 참았다가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수님 씨가 빙긋 웃었습니다. 그 시절에 누가 먼저 말을 겁니까? 나도 기다렸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하늘을 봤습니다. 참, 나도 기다렸다고. 50년 전에 내가 그 말을 들었더라면 우리는 그날 종점 근처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작고 허름한 가게였는데 국밥 냄새가 구수하게 났습니다. 그 냄새가 1970년대 공장 근처 국밥 냄새랑 비슷했습니다. 그때도 그 근처에 국밥집이 있었거든요. 공장 아저씨들이 점심에 우르르 가던 우리는 마주 앉아서 국밥 한 그릇씩 시켰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가끔 눈이 마주치면 웃었습니다. 어색했고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사이에 있는데도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국밥을 후루룩 먹으면서 뭔가 그 시절로 돌아온 것 같기도 했습니다. 국밥을 다 먹고 나서 우리는 다시 벤치에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수님 씨가 말했습니다. 연락처 드릴게요.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저도요. 우리는 각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님 씨가 핸드폰을 보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제 딸이 사줬어요. 자꾸 핸드폰 바꿔달라고 해서 저도 아들이 사줬습니다. 우리 둘 다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따뜻했습니다. 번호를 주고받고 잠깐 더 앉아 있다가 다음 버스가 왔습니다. 수님 씨가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거 타요. 딸네 집으로. 그렇군요. 또 봬요. 또 봬요. 그 말 한마디가 왜 그리 귀하게 들리던지 저는 그 버스가 멀어지는 걸 보면서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가끔 연락을 합니다. 아주 자주는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열흘에 한 번 문자로 안부를 묻고 가끔은 전화도 합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그쪽은 비 안 와요? 어제 뭐 드셨어요? 저는 미역국 끓였어요. 이런 별거 아닌 말들. 근데 그 별거 아닌 말들이 요즘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2번인가 3번은 직접 만났습니다.
수님 씨 딸네 동네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잔씩 마셨습니다. 우리는 주로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절 버스 이야기, 공장 이야기, 고향 이야기, 서로 살아온 이야기, 이야기가 끝이 없습니다. 50년치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한 번은 제가 수님 씨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저 사실 그때 말 걸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종점까지 타고 가서 이야기하려고요. 근데 매일 공장 입구에서 내렸습니다. 수님 씨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는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당신이 고민하는 거. 한 번씩 타고 내릴 때 표정이 있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걸 알면서 왜 먼저 말을 안 걸었어요? 내가 안내양인데 어떻게 먼저 말을 걸어요? 그 말에 저는 한동안 말이 안 나왔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둘 다 규칙이 있었습니다. 나는 가난한 공장 직공이라는 규칙, 그녀는 안내양은 먼저 말 걸면 안 된다는 규칙, 그 보이지 않는 규칙이 50년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날 수님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후회를 안 하세요? 그때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나쁘게 됐을 수도 있고, 그때 내 남편 만난 것도 결국 인연이었으니까.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내 만난 게 후회가 아니니까요. 그럼 됐죠. 뭐, 그녀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냥 그랬을 수도 있었겠다 싶은 거죠. 아쉽기는 하지만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후회와 아쉬움은 다른 거더라고요. 후회는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것이고, 아쉬움은 못 해본 것에 대한 것이고, 우리한테는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쉬움만 있었습니다. 그게 더 좋은 건지, 더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수님 씨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있잖아요. 그때 그 버스에서 제가 제일 기다리던 시간이 뭔지 알아요?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수님 씨가 잠깐 창밖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버스가 영등포 출발하고 나서 세 번째 정류장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서 당신이 항상 탔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님 씨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버스가 그 정류장에 가까워질 때 제가 항상 생각했어요. 오늘도 그 사람이 탈까? 그때 그 버스에서 제가 제일 기다리던 시간이 뭔지 알아요?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영등포 출발하고 나서 세 번째 정류장 있잖아요. 거기서 당신이 늘 탔거든요. 버스가 그 정류장에 가까워질 때 저는 문 쪽을 봤어요. 오늘도 탔나 하면서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안 나왔습니다. 오늘도 탔나 하면서 그 말이 어찌나 귀하게 들리던지 그때 제가 그걸 알았더라면 그 정류장에서 버스에 오를 때 내가 타는 걸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았더라면 50년 전에 나한테 편지를 쓸 수 있다면 뭐라고 쓸까요? 한 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냥 종점까지 타고 가. 그 한 줄. 그것만 있으면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한테는요, 말하지 못하고 평생 가슴에 넣어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이 이야기였습니다.
50년 동안 가슴에 넣어두었던 이야기. 근데 오늘 다 꺼냈습니다. 이상하게도 홀가분하고 이상하게도 또 뭔가 남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요, 지나간 사람은 가끔 돌아옵니다. 저는 50년 만에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게 버스 종점이었습니다. 아무 목적도 없이 탄 버스가 아무 생각 없이 내린 종점이 그 자리였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준비할 때는 안 오고 잊고 있을 때 옵니다.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사람을 기다리다 보면 때로는 가장 뜻밖의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도 버스를 탑니다. 갈 곳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버스가 좋아서 창밖을 보면서 흘러가는 세상을 보면서 이 나이에도 뭔가 기대해도 되는 게 있다는 걸 새삼 느끼면서 그게 요즘 제 낙입니다. 여러분도 말 걸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하루만 더 미루지 마세요. 50년이 지나면 그 하루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도 버스를 탈 겁니다. 창밖을 보면서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가끔은 수님 씨한테 문자 한 통 보내면서 오늘 날씨 좋죠? 그러면 수님 씨가 이렇게 답하겠죠. 그러네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라이. 출발합니다.